오늘 우리가 친애하는 우리 전은주 박사님 모시고 콜로퀴움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전은주 박사님은 연세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시지만 우리 통일인문학연구단 또 객원연구원이시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통일인문학 포럼 때 한번 우리 전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러한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종국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은주 선생님은 또 시인이기도 하시고 또 그 제한동포 문학연구회 부회장으로도 계십니다. 아주 글도 가슴에 와닿게 잘 쓰고 계십니다. 제가 엊그제에 그 동북아 신문에 실린 우리 전은주 선생님의 글을 봤습니다. 조건의 법칙 또는 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조선족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족의 포션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다 아시는 것처럼 혈통국가로서의 우리 한민족 그러나 또 국적국가로서의 중국 사이에서 소위 과계민족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송두일 선생님의 말씀을 굳이 빌리면 경계인이라고나 할까요? 그 사이에서 존재론적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한 전은주 선생님의 조선족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은 우리 통일인문학연구단이 이미 2011년 6개월에 걸쳐서 민족 정체성 시리즈를 구상하고 기획하고 출판할 때에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 고민은 현재까지도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고민과 그 또 조선족에 대한 존재론적인 규정이라고나 할까요? 에 대해서 우리 연구단의 고민과 또 같은 선상에 있는 우리 전은주 선생님의 말씀을 청해 듣고자 한 것은 이번 50일의 연구단 콜로퀴움의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건 코로나 때문에 때로 원활치 못했던 우리 연구단의 연구 사업을 다시금 또 그런 것과 무관하게 다시금 힘차게 연구단의 그동안의 프로그램들의 일환인 콜로퀴움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은주 선생님이 또 2022년에 첫 콜로퀴움을 맡아주신 것은 꽤나 의의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오늘 전은주 선생님 주신 말씀이 정말 그런 과계민족으로서의 조선족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마도 오늘 주실 말씀이 짐작하건대 이제 대림동과 관련한 어떤 또 우리 그 시적 재현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여간 우리 연구단이 고민하는 바와 또 그 실천적 모색에 있어서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청해 들을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의 여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전은주 쌤은 지난 학술대회 때 한번 발표를 맡아주셨고 저에게 대단한 감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통일인문학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남북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북아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하고 이제 활발하게 조금 교류도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제중 조선족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구술조사도 했었고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제중 조선족은 물론이고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이제 그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건너왔던 분들의 자녀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좀 진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초창기 때 저희가 연변 길림 뭡니까 연변 자치주 내에 왕청현 하마탕촌에 가가지고 단장님 모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병수 쌤, 박영규 쌤, 전영 쌤 쭉 다 같이 가가지고 실제로 이주사에 관련된 부분도 구술조사를 하고 그다음 저희가 묵었던 호텔에 연변대 대학생들, 20대 대학생들도 청해서 구술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든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또 대중 당사자들, 대중 조성들이 생각하는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그때 조금 들고 놀랐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연변 호텔에서 아침에 TV 연변 방송을 켜면 그 이제 뮤직비디오식으로 트로트 노래를 연변 가수가 한복을 입고 부르는데 제목이 아버님 전상서라는 제목이었는데 한국에 나와서 아마 이제 배경 뮤직비디오예요. 남대문 시장에서 음식을 나르는 조선족 그 일상이 그려지는 건데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폭력적으로 배달을 늦게 왔다고 쟁반을 발로 차버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그 트로트 가수 아버님 전상서라고 한국에 나와 있는 여성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연변에 있는 아버님에게 전하는 내용들을 했는데 그 뮤직비디오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황해나 뭐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 조선족에 대한 문제들을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조선족의 시각들이 조금 왜곡되어 있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은주 선생님의 시각은 조금 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박영균 선생님께서 아마 전은주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하시면서 한번 꼭 청해서 저희들하고 조금 교류를 하고 소통 지점을 좀 마련해 보자, 생각들을 조금 공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림동 관련돼 가지고 그쪽 제한 제중조선족이라는 용어가 뭐 그전부터 있어서 우리는 제중조선족이었지만 제한 조선족의 문학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동포문학 잡지나 어떤 저널에 계속 기고도 하시고 그 어떤 시각이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갖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칼럼을 읽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말씀이 기대됩니다. 예, 오늘 준비하신 강연 내용을 한 40분, 35분이나 40분 정도 청해 듣고 그다음 그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부분들 질의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은주 선생님 오늘 강사로 오셨는데 강연자로 오셨는데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화면 감사합니다. 공유하시고 진행해 네. 주십시오. 네. 두 분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통일문화연구단에서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재외동포 또 조선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선족의 한 사람으로서 네, 고마움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제한조선족 시문학의 형성과 대림동의 시적 재현 양상입니다. 목차는 크게 5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부 들어가는 말에서는 제한조선족 문단의 형성과 현재적 시점에서 제한조선족의 삶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대림동 이 둘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한조선족과 제중조선족에 대한 변별적인 요소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올해는 한중수교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이 되는 이 시점에 제한조선족 인구는 한국으로 귀화한 자 10만 명을 포함해서 이제는 8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이미 중국 연변 지역의 조선족 인구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초창기 친인척 방문에서 시작했던 그들의 이주가 보따리 장수와 외국인 노동자로 불리는 코리안 드림을 거쳐서 이제는 정착 이민자라는 질적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예단에 보면 이들 중에 대부분은 이미 한국에서 삶의 터를 잡았기 때문에 농업과 서비스업이 중심인 중국 연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오히려 중국에 거주하는 그들의 직계 가족이 가족 단위로
한국으로 다시 이주하는 경향이 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여러 요소를 감안하면 제한조선족 인구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민족 일원으로서 한국에 통합 흡수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이민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나 역할의 변화가 미흡한 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이 중국 땅에서 한민족의 문화나 전통이나 또 말과 글을 지켜가면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해 왔다고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이미 문화적 혼용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와는 이질적인 그런 요소를 지닌 중국 동포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대다수가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적 고향은 중국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한국에서 신디아스포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제한조선족의 정신의 양태를 표상하는 문학과 그들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제한조선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두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한조선족의 문단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한조선족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대림동의 시적 재현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적 관점에서 제한조선족의 삶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동에 대한 시적 재현 양상을 분석하여서 그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제한조선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힌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자, 그러면 제2부 제한조선족 문학이란 무엇인가? 자, 말 그대로 한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제한조선족 작가들의 문학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제한조선족 문학과 제중조선족 문학을 명확히 선을 그어서 구별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작품집을 출판한 경우와 또 잠시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서 한국적 삶을 배경으로 삼은 제중조선족의 작품들, 이러한 작품들을 이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아니냐 그런 고민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책을 출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2006년에 여기 학술정보 출판사에서 중국 조선족 시인들, 이를테면 김철, 김웅준, 리상각, 김동진 이런 여러 시인들의 시집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이들이 연변에서 쓴 작품들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역할만 했을 뿐 이들의 작품에는 제한조선족의 삶의 현장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중수교 이후에 한국을 오가면서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한국을 소설화하여 연변과 한국에서 작품집을 출판한 작가들도 있습니다. 이 범주에 허련순의 누가 나비집을 보았을까, 또 김혁의 천국의 꿈에는 색조가 없었다, 이혜선의 코리안 드림, 자, 이런 책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조선족이 체험한 한국의 삶을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은 제한조선족 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발표에서 제한동포 문인회회 출범을 구심점으로 제한조선족 문학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 문인회회는 2012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정식 출범됩니다. 그 당시에 제한동포 사회에 법률 상식, 출입국 관련 상식 이런 필요 정보를 제공하던 동북아 신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 신문의 편집국장을 맡았던
조선족 소설가가 이동렬 소설가가 이 문인협회의 초대 회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가 설립된 다음에 이 동북아 신문의 종이 지명과 인터넷판은 제한 조선족 작가들의 활동 창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서는 약 400페이지 분량의 문학동인지 동포문학 1호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출판사를 설립하고 제한 조선족 작가들의 작품집과 중국 작가들의 번역 작품집을 정기적으로 출간하기 시작합니다. 또 협회 회원들은 제한 조선족 문인 특집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한국의 여러 문예지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의 자격으로 한국문인협회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한동포문인협회를 중심으로 약 100여 명에 이르는 제한조선족 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동포문학은 총 12호까지 발행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발행된 동포문학 2호의 부제입니다. 집 떠난 사람들이라고 달았습니다. 집을 떠났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타향을 떠돌며 사는 각박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특히 제한조선족 작가 대부분은 전업 작가가 아니라 한국에서 일용직 노동자, 육체 노동자로 살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한조선족 시인의 작품에는 제중조선족 시인들의 작품과 달리 집을 찾아 헤매는 그 이주민들의 절박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절박함에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자신에 대한 혐오, 낯선 고향, 낯선 한국인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 또 기대가 무너지면서 오는 서러움이나 허탈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중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나 자기 성찰 및 인식의 변화 양상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제3부 왜 대림동인가를 보겠습니다. 현재 대림동은 조선족들의 가장 큰 밀집 거주 지역입니다. 물론 한국 이주 초기 조선족의 거주지는 주로 가리봉동이었습니다. 가리봉은 아시다시피 서울의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쪽방촌 또 벌집이라고 불리던 이 공간은 7, 80년대는 공단에서 일하던 여공들이 살던 애환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 신경숙은 이 공간을 세상과 동떨어진 외딴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88 올림픽을 앞두고 구로공단 내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한국 노동자들은 이 쪽방에서 나갑니다. 대신 이 쪽방은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임대료가 저렴했고 또 공단 내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 일자리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03년 가리봉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조선족은 바로 옆 동네인 대림동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대림동에는 반지하, 옥탑방 이런 값싼 거주지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지나기 때문에 이동성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강남 일대 식당에서 일하던 조선족 여성과 수도권 인근의 공단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조선족 남성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대림동 일대는 서울 안의 연변으로 불리우는 특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중국과 한국, 연변과 서울을 이어주는 조선족의 삶의 공간이자 더 나아가서 세계로 이어주는 통로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마치 연변을 그대로 복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한국적인 것과 뒤섞여서 이것은 중국 문화, 한국 문화, 또 조선족 문화가 서로 혼종화되어 나타나는 제3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언론은
이 조선족에 대한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족의 부정적 요소를 부각시킨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대림동은 범죄의 온상지로 지연됩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이질적이고 비위생적이고 소란한 공간, 위험한 공간, 가고 싶지 않은 공간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일종의 문화적 조작이 부정적으로 가해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대림동이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된 공간으로 요리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조선족 단체들이 영화 청년경찰의 상영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고 법원에서는 영화 제작자에게 조선족들에게 사과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림동이 조선족이 지니는 한국 사회의 위상에 따라서 규정될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나 이프투안이 이야기했듯이 그곳에서 사는 집단의 독특한 경험이나 특수한 역사성은 그 집단 구성원들의 인식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했듯이 그 공간에 거주하는 조선족 주체 인식에 따라서 대림동은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특히 문학작품은 이 작가의 인식에 의해서 재현되고 또 그것은 작가의 개인적 경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이 지닌 가치관 또는 인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제한조선족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대림동과 그 장소에 대한 인식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4부 대림동의 시적 재현 양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표적인 시 한두 편씩 예를 들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인의 임시 거주지라고 보는 인식입니다. 시가 등장했습니다. 시를 읽겠습니다. 길고양이라는 부제가 붙은 시입니다. 늘 떠돈다. 쫓겨난 기억도 없다. 따스한 냄새와 높고 오둑한 구석. 이제는 찾을 수 없다. 줄인 배를 채워야 하고 늘 적을 향해 발톱을 세워 밤에도 귀를 열어야 한다. 고향도 집도 잊었다. 발소리, 숨소리에도 꿈꾸다 화들짝 놀란다. 훔치고 쫓기며 살고 발정의 밤마다 울지만 낳은 새끼가 크면 버리고 떠나야 한다. 아무 이름 붙이지 않아도 나는 그 이름을 다 안다. 낯선 길에서 무단히 때로는 그 이름을 불러본다. 네, 이렇게 길고양이가 외딴 구석에 거소를 두듯이 조선족도 한국의 한 구석진 대림동에 삽니다. 조선족은 길고양이처럼 차별과 냉대로 가득한 이 낯선 고향에서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며 떠돌며 불안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또 다른 시 대림동 추억이라는 시에는 화장실이 없는 반지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대림역 12번 출구 그 전철역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이른 새벽 대바람에 그곳에 가면 이미 먼저 온 조선족 이웃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참으로 우스우면서도 슬픈 광경입니다. 자,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역시 취객의 잠이라는 부제가 붙은 시입니다. 불 꺼진 계단, 술 취한 골목, 가지런히 벗어놓은 낡은 운동화 위, 굵은 눈발이 쌓인 누나. 어서 일어나요. 여긴 길바닥이에요. 위에서 자면 영영 고향으로 가요. 차비가 없는 걸까? 집을 잃은 걸까? 어쩌다 여기까지 나그네로 왔을까? 한참 지나 급히 온 또 다른 취객이 넋을 놓고 한탄하는구나. 집 간다 해놓고 왜 여기 누웠니? 얘가 집이냐 이놈아. 굵은 눈발 잡고 골목을 덮는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네, 이 시에는 대림역 12번 출구 근처 길바닥에서 자는 취객이 등장합니다. 취객은 이 길바닥 방에 잠들어 있습니다. 길바닥은 취기 때문에 잠시 방이 되었을 뿐입니다. 조선족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돈을 벌러 와서 잠시 머무는 길바닥 방과 전혀 다르지 않은 곳으로 인식됩니다. 바술라르는 공간을 안과 바깥으로 분류하여 안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피난처로 보고 바깥은 위험 또는 무방비의 적대적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취객에게는 바깥이 안으로 또 적대적 공간이 피난처로 전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인인 시인에게는 바깥과 안의 구별 또는 적대적 공간과 피난처를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이미 그들은 고향 집을, 고향의 안방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 어둡고 가난하고 위험하고 외로운 임시 거주지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네, 두 번째는 연변의 상상적 복원지로 보는 인식을 분석했습니다. 조선족은 한국 사회로 와서 한민족인 한국인과의 이제 상상적 동일화를 이루려는 욕망이 좌절되자 이제 한국은 타향이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연변이 실제 고향이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 중에 일부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있는 연변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남은 이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어떤 습속인 감각이나 생각을 통해서 고향을 상상적으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관습이나 전통, 냄새, 흔적, 또 여러 가지 기억이나 정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살아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중국 식품 가게라는 시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지친 삭신이 미치도록 고향이 그리울 때 이름도 성도 애취투인 나는 중국 식품 가게로 달려간다. 그곳엔 여자의 행복을 땅에 다 묻고 바보처럼 나만 섬겨온 땅콩같이 고소한 아내의 맛이 있다. 그곳엔 이 못난 아들을 위해 평생의 고생을 안으로 곰삭혀온 쏙두부같이 진한 부모님의 향이 있다. 그곳엔 잠깐 시리에 내가 휘청거릴 때 어깨를 툭 치며 등 밀어주던 빼갈처럼 독한 친구들의 우정이 있다. 정녕 그곳에 가면 해바라기 씨 같은 까만 눈으로 해바라기 꽃이 되어 나만 쳐다보는 10년 묵은 아들, 딸의 기다림이 있다. 고달픈 코리안 드림에 몸과 마음의 배터리가 바닥나면 나는 중국 식품의 품으로 달려가 희망과 인내와 오기를 재충전한다. 네, 이 시에서 시인은 싹신이 지치도록 노동을 끝내고 고향이 그리우면 대림동의 중국 식품 가게로 달려갑니다. 물론 중국 식품이라고 이름 붙인 그 가게는 한족 음식이나 조선족 음식을 다 같이 판매를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연변 음식을 사서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과 친구를 향한 그리움을 달랩니다. 땅콩, 쏙두부, 빼갈, 해바라기씨 이렇게 연변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런 음식을 통해서 연변을 상상적으로 복원시키고 그 속에서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시를 읽겠습니다. 대림역 12번 출구라는 시입니다. 대림역 12번 출구는 고향정, 친구정이 서로 만나 이야기들이 소용돌이치고 웃음이 사품쳐 만나는 곳. 출구를 나와 골목길 따라가노라면 쪽방에서 그리는 마라탕 내음 발목 잡고 똥매로 내리치는 하얀 찰떡이 군침을 불러온다. 보글보글 청국장에
소주 한 잔 곁들이면서 어머니 손맛 한껏 느끼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가락에 고향의 그리움 실어보낸다. 집에 온 듯 마음이 평온해지는 대림동거리. 여기에 미처 적지 못한 술 취한 쉼표들이 숨쉬고 살아간다. 네, 이 시에서도 대림동 골목이 고향의 집에 온 듯 마음이 평온해지는 곳으로 형상화됩니다. 자, 한족 음식과 또 조선족 음식이 함께 팔리는 이 대림동 시장이 연변 시장의 풍경과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대림역 12번 출구 근처에만 와도 어머니 손맛을 느끼고 또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가락으로 고향을 상상합니다. 바로 그런 상상의 힘을 통해서 그곳을 고향과 똑 닮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숨쉬고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상의 작품들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기억하던 고향의 것들, 음식, 냄새, 말투, 경관 이런 독특한 기호들을 통해서 고향을 상상적으로 복원합니다. 그때 고향의 맛만으로도 이미 그곳은 상상의 고향이 되어서 그들에게 안정감을 되찾아 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새로운 집 짓기, 새로운 고향이라는 인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에게 고향은 인식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초기의 조선족에게 대림동은 속정이 담기지 않는 임시 거주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곳을 쉬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들은 자신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대림동에다가 연변을 상상적으로 복원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원도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돌파구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떠나가지 못하고 상상으로만 복원하기보다는 고향과 고향 집을 새롭게 지어야 할 필요성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리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동시에 중국과 연변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들만의 제3의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이나 고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대상체, 인식의 대상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림동에 짓는 집이 그들에게 새로운 고향이 되려면 삶의 가치를 두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달성되어야만 그때 짓는 집이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그들의 정신적 가치를 현실의 물질 세계에 가시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를 읽겠습니다. 무슨 들레라는 시입니다. 무슨 들레라고 하는 것은 민들레의 연변 사투리입니다. 대림동 862-4번지 반지하 쇠방 마당 한 구석 갈라진 콘크리트 틈새에 무슨 들레 한 송이가 외로이 피어나 있다. 뿌리 내릴 흙 한 줌마저도 없는 갈라진 콘크리트 틈새에 곰팡이 피는 반지하 쇠방마당 구석진 곳에 노란 무슨들레 꽃 한 송이가 홀로 피어나 있다. 자, 이 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작품에서 조선족은 민들레에 비유됩니다. 민들레의 씨앗은 바람에 흩날려서 낯선 땅으로 날아가 뿌리를 내립니다. 자, 이는 디아스포라가 지닌 떠남과 정착과 같은 속성을 지닙니다. 조선족도 민들레 헐시처럼 만주에 정착했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날아와서 제3의 고향을 일구는 고단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더 큰 의미를 두는 이 정착이라는 조건에서 보면 이제 대림동은 뿌리를 내린 홀씨의 새로운 고향이 됩니다. 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를 읽겠습니다.
대림 그리고 조선족의 부재는 박춘봉 살인사건 그 후로 되어 있습니다. 7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여기에 서울 도심의 외딴 동네가 있다. 대림,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한국의 작은 중국이라 한다. 웃으면서 부딪히던 술잔에도 살아갈 우수가 섞여 있고 만취한 채 팔자걸음한데도 걸어야 할 길은 잃지 못하는, 잃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나 이곳 대림을 중국의 작은 한국이라 말하고 싶다. 7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박춘봉은 이곳이 없다. 이곳의 모두는 박아무개가 되었다. 불쌍한, 불안한, 그리고 불편한 사람. 이곳의 명물, 꽈배기는 마르고 순대는 식었다. 익숙한 사람들이 낯선 곳에서 다시 사는 그러한 상봉과 이별, 희락과 애환. 7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어떤 사람이 고향이라고 살고 있는 땅을 고향을 등진 채 노숙하러 온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 사람이 허기진 날에 나는 낯선 이 땅을 조용히 밟고 간다. 네, 이 시에서 대림동은 조선족 스스로가 한국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외딴 동네가 됩니다. 그곳에는 살인마 박춘봉이 살고 있지 않지만 모두 박아무개가 된 듯이 웅크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 사회가 조선족을 박아무개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것은 한국인 탓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한국 탓이라고 보면 조선족은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역할의 법칙이 작용하게 됩니다. 역할은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역할의 주체가 자신이 될 때 그 자신은 자신의 몫만을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므로 조선족은 조선족의 몫을 책임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의 몫을 찾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체되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면 이 끈끈한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조선족 자신의 것으로 조선족의 몫으로 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족 자신을 주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족이 돈을 많이 벌어서 대림동이라는 이 물리적 공간을 다 차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고향이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방향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그들이 대림동에 지은 이 집은 또다시 임시 거주지로 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 시에서 시인은 남들이 한국의 작은 중국이라고 부르는 대림동을 중국의 작은 한국인, 중국의 연변이자 한국의 연변으로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의 작은 한국은 이 연변과는 다른 제3의 공간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작은 한국이라는 이 단순한 고향 복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민족과 국적의 차이를 뛰어넘는 한국의 작은 한국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조선족 선조들이 간도에서 만주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연변이란 집을 지었듯이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한국 속에 그들만의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5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제5부는 결론을 대신하면서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 대림동에서 새로운 집 짓기를 통해서 조선족 타운을 이룬 대다수의 제한 조선족은 아직 이 시인들이 확보한 것처럼 인식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확보를 했지만 그것을 아직 그들의
고향으로 삼아서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한조선족의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스스로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주체로서의 인식을 지녀야 합니다. 그들이 주체로서의 가치를 발견할 때 대림동 또는 다른 집거지에다가 새로운 집과 새로운 고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집거지가 조선족의 한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지닌 어떤 문화적 혼종성을 인정을 하고 한국과 중국과 세계를 잇는 제3의 공간으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 속의 연변을 고집할 경우에는 자칫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어서 급기야는 고립될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한조선족 모두가 이 시인들처럼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선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인의 인식과 또 소속 집단의 인식이 상동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저는 낙관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대림동 또는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짓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고향이 그들이 디아스포라로서 긴 여주의 여정을 끝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전은주 선생님께서 대림동에 관련된 시를 지금 영역들을 세 영역으로 세 층위로 나누어서 각각의 대표적인 시 세 편을 소개해 줬는데 생각할 거리를 많게 해주고 또 어떤 시는 중국 식품 가게는 가슴 자꾸 눈물이 날라 하네요. 듣고 앉았으니. 자, 우리 좋은 말씀 해주신 전은주 선생님 낭낭한 목소리 신앙송도 많이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전은주 선생님께서 제한 동포문학의 형성이라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우리 제한 조선족들이 어떻게 한국 내에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부분들을 대림동이라고 하는 집단 거주지의 어떤 시적 형상화를 통해서 이렇게 층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분석을 해 주셨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전체 또렷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원래 시 하시는 분들이 논리적으로 말씀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렷하게 또 전달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독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쭉 들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전은주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가운데 먼저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먼저 받아보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또 토론거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좀 의문나는 부분이나 대림동은 다 가보셨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는 2번 정도 가봤어요. 뭔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청년경찰인가가 나오고 난 뒤에 갔는데 전은주 쌤 읽은 시에 나온 것처럼 조금 무서웠어요. 네. 깍두기 머리를 한 아저씨들이 많고 좀 해서 밤중에 갔는데 조금 무서웠다는 기억이 납니다. 쌤들이 선생님 지금 전체적으로 대림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디아스포라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과 맞물려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박영규 선생님 하실래요? 네, 박영규 선생님 말씀해 아무도 주십시오. 얘기를 안 하시니까. 네. 그냥 선생님 잘 들었고요. 근데 좀 고민은 되네요, 저는. 조선적의 한국이 아니라 조선적의 한국을 만들자. 한국의 연변이 아니라. 말은 되게 쉬운데요.
사실 내가 연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 갈등을 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제3의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를 고수하는 게 더 중요하고 사실은 그 갈등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걸 만드는 창조적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더 모르겠어요. 조선족의 한국. 전 사실 한국인으로 살기 싫거든요. 자기 고백을 여기서 한국인이 아니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인 이거 별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내가 꼭 가지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냥 지금 난 서울 시민 박영선 아니면 선생님 네. 너무 그 어떤 본인의 비관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원주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물론 좋습니다. 전원주 선생님이 방금 그 소개하신 칼럼에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 오늘도 있어요. 몫이라고 하는 부분, 조선족의 몫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지금 박영균 선생님이 제시한 부분. 그러니까 조선족 나름대로 연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나요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조금 전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박영 선생님이 자꾸 우리 국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뭐 좀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일단 실제로 제한 조선족의 실제 고향은 중국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태어날 조선족 후세대들도 많겠죠. 그들이 오히려 나중에 이 제한 조선족 부모님들의 고향인 중국을 그리워하거나 중국으로 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제중 조선족 선조들이 한국을 그리워했듯이 이런 식으로 그들은 그 어느 한 가지에 소속되지 않고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면서 제한 조선족만이 이제 똘똘 뭉쳐서 사는 그런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한국에 아예 한국인으로 통합 흡수될 가능성은 아주 작고 또한 그들이 대부분이 중국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어떤 문화적 혼종화를 지닌 채 한국에서 살 건데 어차피 여기서 살아갈 것인데 앞으로 지향성이 늘 요 안에서 조선족만을 지켜가면서 한국에서 뭔가 한국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만이 공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와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이제 조선족만의 새로운 한국 사회를 지향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이야기를 해본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조선족이 이제 방금 선생님이 전체 개요를 좀 설명하면서 기화인이 이제 한국인으로 기화를 한 게 10만 아마 이제 혼인이나 이런 관계 속에 10만 명 정도고 어떤 포함해서 80만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이제 거기는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 세 권역에서 하여튼 들어온 조선족의 전체 수가 그럴 거고 근데 중국에서 소수민족 보호 정책에 의해서 연변 자치주가 됐는데 연변 자치주의 인구가 57만, 60만 정도이면 20만이나 더 많은 거죠. 우리 네. 제주도 인구가 70만 정도인데 제주도민보다 지금 중국 조선족들이 이렇게 대한 조선족들이 더 많은 인구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뒀을 때 저도 저한테 석사학위를 한 우리 조선족 친구 이미화라고 하는 친구가 석사 논문을 조선족의 정주의식을 갖고 논문을 쓸 때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내가 경상도 하동 화개장터 촌놈인데 서울 와갖고 사는데 나 20살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아마 직장 잡아서 살다가 고향이 항상 그립고 가고 싶고 이런데 아마 죽으면 가겠지. 거기 선산이 있고 하니까 묻히기는 그 선산에 가서 묻히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나는 그만
이렇게 사투리를 써가면서 저는 표준말이라고 자꾸 우기고 있지만서도 하여튼 누구나 다 사투리인 줄 알아요. 이 사투리를 써가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그냥 저는 인식할 때 저 고향은 화개장터예요 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난 돌아가지 않아. 화개로는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면 퇴직하여 어쩔지는 모르지만서도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었어요. 그 정주원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 조선족도 제가 우리 자주 가지 않습니까? 연변을 자주 가가지고 용정에 갔는데 용정 그 우물가에 고스톱을 치는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했더니 어디서 왔냐? 서울서 왔다 그랬더니 자기도 서울서 20년이나 살다 왔대. 근데 그렇게 돌아온 할머니도 계셨지만서도 대부분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글쎄 이제 저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들은 그거였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 뭐 여하튼 그 남쪽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에 와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아마도 우리 조선족들이 국내에 들어가고 사는 모습들, 그 다음 정주하는 의식하고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서 거기다 견주게 되거든요. 그 이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 선생님도 그렇고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고향이거든요. 그냥 고향이에요. 고향일 뿐이고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도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의식하고 견주어서 뭔가 비교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아니야 달라요. 우리는 그나마 또 국적도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또 뭔가 좀 다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건지 전 선생님 생각 어떠신지. 네, 제가 논문을 쓰고 또 칼럼을 쓰고 이 제한 조선족 문제를 다룰 때, 또 이제 제한 조선족 이주사를 다룰 때 제가 늘 좀 안타까워했던 것들은 조선족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트라우마,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늘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국, 이제 고향, 고향 귀환 이런 것들은 어떤 다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조선족 관련 논문을 쓰고 칼럼을 쓸 때 제가 늘 고민했던 것들은 현재 시점에서 어디를 지향을 할 것인가, 이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조선족들한테 현재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뭐 과거 또 뭐 현재, 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측면은 이 현재 하나에 귀결되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는 과거의 결과 그 자체고 또 미래는 이 현재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선족들에게 이 현재의 의미를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논문도 쓰고 칼럼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늘 뭐 트라우마에 갇혀있거나 피해의식에 갇혀있거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잘했으니까 한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중국이 고향이니까 중국으로 가야겠다, 한국이 고향이니까 한국으로 가야겠다, 이런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그 지향성을 하나는 강조를 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가 바로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의 방법이 무엇인가, 또 실제로 우리가 말로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대부분 조선족들은 한국에서 타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주체되기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되려면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또 다루고 싶었어요. 이제 뭐 자기 성찰이 말은 쉽습니다. 뭐 무엇보다 자기를 살펴보는 어떤 사유적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응용을 한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 내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한국 사회에서 나는 조선족입니다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주체되기라는 게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스스로를 타자로 보는 그런 인식에서는 어떻게 벗어날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두 가지, 지향성 또는 자기 성찰,
대한 어떤 방법, 예, 그걸 갖고 뭐 논문을 썼긴 합니다만, 뭐 선생님이 뭐 질문해주신 문제와는 조금 엇나가긴 했지만 그게 제가 지향하는 바이기는 합니다. 예. 네. 아니 그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께서 그 대림동을 시적 형상화하는 첫 번째 상황이 경계인의 임시 거주지로서의 대림동, 그다음에 연변의 상상적 복원지로서의 대림동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집 짓기 어떤 공간으로서 주체되기의 공간으로 새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서 대림동이 다시 자리매김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서요. 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또 뭐 자꾸 저만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그 논문을 발표를 했을 때 이제 박영근 교수님께서 시치료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제한조선족 시를 이렇게 쭉 연구를 했고, 이제 이 시인들이 이러한 인식이 변화 과정을 겪는 것을 이제 도출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일반 제한조선족 사회에 그들을 대상으로 이 시들을 가르치고 이 시에서 이런 변화 과정을 겪어서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이 과정도 설명을 해주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제한조선족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을까? 또는 이제 중도 입국하는 제한조선족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어떻게 교육을 할까? 이제 후속 연구 과제 네, 그걸로 좀 방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 네, 아주 또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우리 황동준 선생님 손 드셨는데 질문하시고. 황 선생님 손 드신 거 아닌가요, 황동준 선생님? 네네. 네네. 오늘 그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대림동을 가끔 가거든요. 사람 냄새를 맡으려 자주 갑니다. 음식도 먹고 거리도 걷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 마라탕 냄새만 맡으면 조금 안 좋은데 양꼬치 냄새를 맡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를 쭉 읽어, 저도 사실 시인인데 시를 쭉 읽으면서 상당히 구성도 잘 돼 있고, 단 한 가지 단어 하나에 어떤 희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조금 약간 마음이 좀 어두웠다가 펴질 텐데, 그 시인의 또 그런 심정이었겠지만 그런 게 조금 아쉬웠는데, 사실 대림동이라는 말도 어두운 명칭입니다. 대림동이 원래 대림동이 아니었고 신대방동, 그 다음에 신도림동, 신도림동. 도림동, 이 두 동네 이름을 두 자씩 따와가지고 대림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이름도 왜 이렇게 어두운 이름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중국 또 저 한국 교포들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또 그에 대한 느낌, 감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분 정도 더 받아보고 뭐 말씀하실 분들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이태준. 우리 이태준 선생 이야기해 보세요. 질문해 보십시오. 안 들려요? 볼륨을 켰는데도, 음소거 했는데도 안 들려요? 시나요? 네. 들려요. 네. 오늘 저도 너무 선생님 시 너무 잘 들었고, 정말 이런 게 좀 한국 드라마로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솔직히 디아스포라나 이런 데에 많이 이렇게 고민도 많이 적고 그런데요. 근데 저도 계속 걸렸던 게 이제 한국 속에 연변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자기 성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이런 디아스포라나 이런 조선족 문제에 대해서 환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한편으로 너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저는 또 어쨌든 이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미안함이 더 많이 들었고, 예, 그래서 이 이 대한조선족들의 주체되기 과정에서 물론 스스로의 자기 성찰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져야 할 환대, 수용의 문제는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 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선생님 얘기 좀 들었으면 해서요. 예. 네, 한국인에게 바라는 바 뭐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제한조선족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조건이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조선족 입장에서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건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조건에서 보면 제 논조가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해달라. 이제 그런 요구로만 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고민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통일문화연구단의 여러 소장님들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몫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도 저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다만 이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꾸준히 한국 사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를 해왔지만 이제 그들의 몫은 그들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의 몫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논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탈북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탈북민들이 가장 꺼려하는 한국의 존재들이 조선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탈북민 3만 명에게 80만의 조선족은 탈북민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패배하는 이런 시각을 가진 존재로,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 현장이나 근로 현장에 처했을 때 가장 자기들에게 위협적이고 뭔가 압력을 가하는 존재는 조선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들이 이제 우리가 뭐 다문화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체득을 해 나가야 되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이라고 했나, 우리 한중수교 92년에 되고 30년인데 정말 이제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거기에 주목해야 되고, 그다음 조선족들도 우리 이제 한국에 계시는 조선족 분들도 어느 정도 자꾸만 지금 시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외롭고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속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징징댈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튜브에 보십시오. 대림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모님의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중국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중국식이라고 얘기하죠. 조선족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대림동에 있는 예식홀이나 이런 연회장은 우리 한국 분위기가 아니고 연변 분위기의 백산호텔 연회장 같은 분위기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삶에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방식으로 꾸려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한국 사람들이 볼 거는 보고 이렇게 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몫이라고 하는 부분에 충실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배타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하는 시선일 것 같으면 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한국의 연변이 아니라 그러면 새로운 이름, 우리가 옛날 만주를 다 간도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간도라고 부르지 않고 다 만주라고 지칭한 것처럼 이제 조선족들이 사는 동네 마을을 연변촌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대림촌이라고 부르든지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한국 내에서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주체되기가 자리를 잡을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 오늘 전은주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하고 또 아주 감성적이고 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고전이라서 고전문학 전공이라서 이런 걸 못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시인들이 황동준 쌤도 시인, 이명림 쌤도 시인이 또 누가 시인 있나요? 이명준 쌤은 시 안 써보셨죠? 시인들이 다 계신데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딱딱한 것만 자꾸 철학하고 고전문학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좀 시를 쓰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서로 교류하고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은주 선생님 아주 좋은 시각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한국 내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좋은 네, 말씀 주신 전 고맙습니다.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으로 제51회 통일인문학 콜로퀴움을 마치겠습니다.